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천 작가님은 팬덤이 굉장히 두텁고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팬이신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 작가님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 부문도 수상을 하셨고요. 또 2022년 제9회 SF 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 또 2020년 제7회 SF 어워드 장편 소설 부문 또 우수상, 또 2019년은 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너무나 많으세요. 모우어, 아무튼 디지몬, 이기수, 청개의 바람, 랑가나의 사막, 노을 걷는 길 등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책들을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작가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 소설을 주로 쓰고 있는 소설가 천선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가 천 작가님과 함께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만남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토크라던가 뭐 북카페, 뭐 서점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을 제가 망원동의 작업 책방 쓴 남자 작가님 거기에 이제 책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계셨어요. 그래서 천선란 작가님께서 사인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어요. 작가님, 제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냐고 하는데 0.001초가 지나기도 전에 그럼요,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음씨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천 작가님의 최근작이 모어라는 책이에요. 다들 이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어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작가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어에 대한 책 설명 좀 해주세요, 작가님. 네, 그 모어는 작년 11월에 출간을 한 소설집이고요. 그래서 8편의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서는 5편 정도는 기존에 써놨고 어딘가에 발표했던 소설들을 묶은 것들이고요. 이 앞에 있는 얼지 않는 호수랑 모어,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사과가 말했어라는 소설은 이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에 다른 지면에 한 번 발표하고는 이제 미공개로 실었던 작품이어서 그렇게 총 8편이 실려 있고요. 모어가 저한테는 조금 되게 긴장됐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SF 작가이지만 뭔가 한국 문단이라고 하는 그런 순문학 쪽에서도 계속 주요하게 봐주시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쓰는 작가냐라는 어떤 논쟁 아닌 논쟁 속에 있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 SF나 호러나 판타지 이런 장르는 되게 재미와 장르가 붙어 있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SF 소설 작가로서만 나를 어떤 소개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그냥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말아보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제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지금은 SF라는 장르고 그 그릇에 넣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썼던 소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학동네에서 책을 출간할 때에도 어떤 다른 추천사나 서평이나 어떤 해석의 글 같은 걸 일부러 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어지는 순간 소설이 풍요로워지고 깊이가 있어지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딱 어느 한쪽으로 딱 그 해석의 여지를 가둬두는 느낌이 나서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작가가 성장하지 않는 작가일지도 몰라라는 얘기도 들을까봐 겁도 났었고, 왜냐면 제가 이제 모우어를 딱 냈을 때가 청개의 파랑이 당선이 되고 거의 이제 7년 차로 작가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그때 비슷하게 그렇게 책을 냈던 작가님들이랑 서로 이제 나이대도 비슷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로 치자면 사람들이 말하는 젊은 작가에 속하는데 어느덧 물론 작가라는 게 막 연차가 사실은 막 50년 된 작가님도 네. 있고 하잖아요. 활동한 지 50년 지난 작가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에게는 정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3년, 5년 이렇게 글을 계속 쓰면서 내 스스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인 작가 타이틀을 떼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번 모후어를 낼 때의 마음이었어 갖고 이번 출간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그래 나 이제 신인 작가 타이틀 떼도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얼지 않는 호수랑 앞에 있는 모후어 두 편은 이 책을 쓰면서 새로 쓴 두 작품이라서 이 두 작품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 모후어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 미래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발전을 할 때 언어를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 삶을 좁혀보니 되짚어보니 언어가 생기면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록의 중요성과 생존을 위한 수단들이 많지만 그게 시대가 흐를수록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현재에서 더 미래로 갈수록 그 언어는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언어로서 발달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조장하게 되고 어떤 그런 인식들을 다 나쁜 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들끼리 같이 협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언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다르게 말하면 그런 텔레파시지만 소설에서는 의음이라는 감각이 살아나요, 인간의. 그래서 소리나 어떤 언어의 형태로 그 뜻을 만들지 않고도 서로의 어떤 느낌을 아는 거죠. 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제6의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인류의 형태로 진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이야기는 언어를 다시 찾음으로써 오는 어떤 저주의 반복이자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언어를 집중하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청개의 파랑을 쓸 때부터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초연을 하고 이번에 재연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 끝난 청개의 파랑이 이제 뮤지컬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를 제가 다시 보면서 아 나는 그때도 콜리에게 딱 1000가지의 단어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개의 단어로만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삶과 사랑과 감정을 이제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를 쓰고 있길래 내가 생각보다 언어에 어서오세요. 언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언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를 이제 또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저희 이제 짧은 가정사를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디지몬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에세이를 작년에 출간을 했어요. 제목이 좀 웃기죠. 혹시 디지몬 어드벤처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책 시리즈 자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에세이로서. 그래서 제가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할 때 저희 가정사를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개의 파랑을 수상할 때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 엄마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게 좀 더 그 되게 작가의 드라마틱한 과정 환경과 엮이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무튼 디지몬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21살 때 원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도의 꿈을 계속 꿔왔던 과정에서 21살에 이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갖고 있던 생존 확률이 그 청개의 파랑에 나오는 대사인데 3%였어요. 왜냐하면 그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 뇌 되동맥이 터지는 뇌출혈이었어갖고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 직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서 나오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되게 담담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45이었거든요.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수술은 끝나셨고 잘 이렇게 그 숨이 붙은 채로 나오셨지만 그 앞에 있는 전두엽이랑 인지감각이 다 망가지면서 아예 아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또 치매는 아닌 게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현재 기억부터 시작을 하거나 혹은 과거의 기억으로 회귀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종류인데
저희 어머니의 기억은 과거도 기억을 못하지만 현재의 기억도 잘 못 쌓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네. 늘 순간만 즐거워하세요. 순간만 살고 그 순간에 대한 대화만 가능해서 한 5분만 지나고 10분만 지나도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화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에는 소설을 쓰는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내내 항상 어려운 어휘부터 시작해서 어떤 맥락, 그 다음에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늘 꾸준히 해왔던 사람인데 엄마와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단어가 이제 다 무용한 거죠. 이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길게 하고 자세히 말해도 엄마랑 얘기할 때는 딱 3살짜리 아이랑 얘기하듯이 몇 개의 단어밖에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언어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몸의 움직임과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설로 쓰는 이 수많은 문장들은 결국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무 문장도 쓸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언어가 과연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자유로움인지 한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대화를 할 때 나는 언어를 놓아야만 더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언어에 대한 생각이 이제 계속 키워나갔고, 그렇다 보니 이제 청개의 파랑이라는 글을 쓸 때에도 어머니 간병을 지금은 연차로 거의 12년 정도 했거든요. 여전히 네. 계속 재활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네. 번복을 하시고 이제 간병 보고사를 쓰긴 하지만 저랑 언니랑 거의 12시간 이상 붙어서 간병을 했던 게 한 8년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작가라는 꿈도 포기를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막 마케팅 회사 다니면서 막 브랜드 마케팅도 해보고 막 다니는데 그 어떤 글에 대한 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특히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저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엄마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어떤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욕망을 잘 보면은 그 낯선 어휘와 네. 그 어떤 문장의 리듬, 네. 그 생각지도 맞아요. 못했던 순간 나를 훅 치고 들어오는 한 글귀, 그리고 내 감정을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글로 쓸 때 일어나는 어떤 해방감 같은 있어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안 한 게 너무너무 오래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이건 내가 30 후반만 돼도 후회를 할 것 같다. 내가 20대에 더 많이 글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 후회를 할 것 같고, 그 후회가 결국에는 나를 그 생활에 가둬둔 엄마에 대한 후회로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는 저희 그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엄마는 아픈 이후로 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 막 고등학교 때부터 신춘문예나 이런 거에 도전을 하긴 했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진짜 낙방을 너무너무 많이 해갖고 나는 글에 대한 어떤 뜻이 없나 보다라고 하고 포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다 모아서 처음으로 간 유럽 여행에서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썼던 게 청개의 파랑이고, 내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으니 여기서는 어떠한 말도 아끼지 말자 해서 콜리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네. 그 로봇이 어떤 인간의 언어가 아니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는 기수 말을 만나요. 그 로봇 자체가 기수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주마를 만난 투데이를 만나서 서로 호흡을 하다가 투데이가 이제 안락사를 앞뒀을 때 얘가 달리는 걸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콜리가 스스로 낙마를 하고 그 콜리를 우연히 죽게 된 연재라는 아이가 그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로봇과 어떤 새 모녀가 작당 모의를 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투데이를 살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쓸 때 이제 은혜라는 캐릭터는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수아마비 때문에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된 아이가 원래는 어떤 로봇 다리를 갖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원치 않게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누군가는 너무 쉽게 뭔가 수술을 권하는 세상에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어떤 로봇다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이제 엄마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시간 동안 느꼈던 건데 보행자의 신호가 너무 짧다는 거. 그 이제 막 30초, 40초 이래도 사실 휠체어가 그렇게 그런 경사로를 내려갈 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다는 것과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허울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그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그 들어갈 수 없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휠체어가 앉을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이제 밥을 어디 먹으러 갈 때에도 항상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해놔야 하고 늘 가던 식당만 가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소설에서 해보자라고 이제 시원하게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시작이 되면서 청계의 파랑이 이제 한국과학문학상을 대상을 받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저에게 전업 작가로 살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소설 모호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다잡으면서 언어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하고 아 이제 나도 진짜 신인 작가가 아니라 진짜 작가로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명확해진 사람으로서 글을 써보자 하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된 책이 모호입니다. 네, 이 모후 안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단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얼지 않는 호수 이 부분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지 않는 호수는 제가 작년 6월, 7월에 캐나다 반프에 가서 쓴 소설인데 혹시 캐나다 반프에 많이 아직 네, 못 가봤어요. 저희가 간 이유는 네. 반프 말판으로? 반프 캐나다 반프. 반포는 옆에. 제가 거기에 간 이유가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작년 상반기에 책이 해외로 여러 개 출간이 되면서 튀르키예도 이제 도서관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고 이제 해외를 약간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2023년에 그 KBS 다큐멘터리로 그 지구의 블랙박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참여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네. 그게 기후위기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잔나비, 김유나, 윤도현 밴드 이런 분들이 막 스페인이랑 동해 막 그다음에 그 남극 이런 곳에 가서 뮤지션들이 뭔가 촬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드라마 타입으로 먼 미래에 이제 행성을 떠난 지구인들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정확한 사인과 신호가 있었는데 인간들은 그걸 왜 방관했는가에 대한 드라마들이 삽입이 돼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 파트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났던 PD님들 중에 이제 구 PD님 한 분, 메인 PD님 한 분과 오 PD님이랑 조연출 PD님이 있어요. 이제 그 저희 셋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면서 친해지게 됐고, 근데 그게 캐나다 반프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그런 그 콘텐츠 시상식? 콘텐츠 같은 게 시상식이요?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의 어떤 프로그램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지구의 블랙박스가 다큐 부분으로 노미네이트가 돼서 초대장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온 건 아니었고 초대장이 이제 PD님들한테 온 거였는데 제가 그때 마침 그 전에 튀르키예에 있었고 근데 그 구 PD님이랑 오 PD님 두 분 중이 같이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 PD님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1년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한참 지구의 블랙박스를 할 때쯤에 중간에 이제 피디님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요즘 워낙 기술이 좋잖아요. 의료 기술이 좋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3%의 확률을 뚫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너무나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기쯤에 너무 악화된 거죠, 상황이. 근데 이제 오피디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는데 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왕 갔으니까 뭐라도 건져오자 라고 해서 다 참여한 곳들이 뭐 BBC부터 시작해서 막 미국 넷플릭스 이런 곳에서 다 명함 들고 와서 서로 막 IP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냥 한국인 4명이 어떠한 법인으로도 묶이지 않은 4명이 와서 저희는 소설가고요, 저희는 PD고요, 저희는 이런 IP가 있으니까 저희랑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어떤 시장 조사도 하고 그 호텔에서 했거든요. 반프에 엄청 큰 호텔에서 다들 막 1박에 몇백만 원씩 하는 곳에서 네. 묵을 때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호텔 뒷길로 내려오면은 네. 캠핑카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캠핑카 한 대를 빌려서 그 뒷산을 타고 항상 이제 등산을 해서 그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도 못 받고 거기서 3일 내내 들었던 가장 많은 얘기는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걸 원한다 이런 얘기, 자극을 원한다. 네. 아 그렇군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듣고 아무런 그런 소득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캠핑카를 끌고 반프로 들어왔어요. 반프가 그 캠핑의 성지더라고요. 완전 대자연이고 그래서 네. 거기서 지나가다 보면 막 사냥대 나오고 막 곰 출몰하고 막 정말 데이터 하나도 터지지 않는 도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4박 5일 동안 캠핑카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오피디님과 이별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그 그 의사가 모든 걸 다 놓아서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신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제 짐작으로 알았고 우리가 여행을 돌아갈 때 혹은 우리가 이 캐나다에 있을 때 그분의 부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통하지 아예 안 터지는 곳에서는 늘 두려웠죠. 왜냐하면 연결이 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연락이 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구피디님이랑 가장 많이 나눴던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것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느낌보다는 했으니까 됐다. 더 바랄 게 있느냐라는 느낌이었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대화들, 그곳에서 나눴던 많은 대화들이 얼지 않은 호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너무 잊고 싶지 않았고, 오피디님도 소설이나 글을 굉장히 쓰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6월 17일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오피디님이 18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하루 차이로 이제 저희가 다행히 한국에 오고 그 다음날에 이제 바로 장례식장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또 이제 막간의 홍보를 하자면 그때 오피디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에세이들이 구피디님의 글과 엮어서 최근에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이 그 명랑한 유언이라고 지금 이제 에세이 봤어요. 에세이 베스트로 올라갔는데 네. 그곳에는 이제 두 PD의 치열한 삶과 이렇게 또 홍보를 두 PD의 어떤 치열한 삶과 지금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열정들과 그리고 결국에 질병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제 오피디님이 떠나고 나서야 제 주변에 유독 20, 30대 여성들이 갑상선암과 위암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를 깨달았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대한민국의 여성의 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대요. 그 특히 갑상선암이.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추측하기로는 암에서 가장 최악의 적이 수면 부족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되게 수면과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스토리가 담긴 게 얼지 않는 호수인데, 그래서 이거를 책 출간되기 막판에 제가 피디님한테 드렸어요. 피디님 혹시 피디님이 그 편집자님한테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넣으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보내드렸는데 그 편집자님께서 이 소설을 제일 처음에 넣으셨더라고요. 보통 책의 단편소설의 첫 소설은 이 책의 뭔가 소개글 같은 느낌이라서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세요라는 인사 같은 건데 뭔가 편집자님이 딱 그걸 읽고 처음에 넣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공개 단편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무호라는 이 책을 다 끝까지 읽어봤는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또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낭독을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얼지 않는 호수의 한 대목.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하면은 작가님께서 이건 어떤 생각으로 좀 썼어요? 라는 걸 한마디 해주세요.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아니, 한때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눈보라가 삼킨 한 인간을 찾기 위해서였다. 행성의 틈에 끼어 누군가가 자신을 찾기를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인간을 찾아 떠나왔으나 혹한에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한 뒤 그녀는 그런 희망을 버렸다. 이 행성에 틈은 없다. 깊은 곳 구석구석까지 추위가 스며들어 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을 떠도는 자라 여겼다. 떠돌기 위해서는 목적이 없어야 했다. 한때 꿈꿨던 풀이 자라는 추원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라졌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건지, 어떤 대목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대목은 그 주인공이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빙하기가 온 지구를 떠돌다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정착하게 되거든요. 떠도는 맞아요. 생활을 그만두고 어떤 희망을 버리는 대목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뒤바뀌고 그렇죠. 뒤피기는 하는데 네네. 네. 여기까지만 왜냐면 네네. 읽어보시라고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은 헷갈려요. 자, 그럼 우리 작가님과 이제 인터뷰 함께 나눠볼게요. 작가님, 표제작 모우어에는 말씀하셨지만 언어가 소멸된 세상을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햇빛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언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도 조금 씁쓸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 언어가 우리를 규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미래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지금과 전혀 다른 소통 방식을 한다면 어떤 형태일 것 같으신지, 언어가 말이 아닌 어떤 형태일 것 같으신지. 제가 이 모국어를 쓸 때 독일에서 한 달 정도를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독일 문화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미넨에서 마련해준 어떤 그런 레지던스 같은 곳에서 네네. 기타리스트님 한 분이랑 서수진 작가님이랑 셋이서 이제 지내면서 그 베를린에서도 한번 이제 북토크를 하고 미넨에서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규정한다라는 걸 너무 느낀 게 네. 베를린에서 행사장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한국에서 온 작가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제가 독일어를 못해도 그들은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비언어적인 수단을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아니라 그냥 동양인 여자로서 마치 관광객처럼 어느 가게에 가거나 공원에 있을 때 독일어를 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서 오는 소통의 차단이 느껴져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애초에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너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어가 딱 느껴지면서 나를 설명하는 게 결국에는 한국에서 온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나의 위치를 너무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던 거예요. 독일에서 있는 동안. 네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이거 좀 한번 소재로 써봐야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에서 뻗어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레지던스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한국에는 그들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독일에서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이제 독일 시민권을 딴 한국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정권이 좀 뒤숭숭했어요. 작년 그렇죠. 초반이었는데도. 네. 근데 그때 한국은 아직 무속신앙의 나라다. 그래서 저희끼리 아니다. 한국은 무속신앙을 벗어난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런 무당과 무속 이런 게 진짜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저희 작가들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SF 작가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출신의 작가님들은 정말 딱 잘라서 무속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이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일 것이다, 뇌질환일 것이다, 뇌의 병명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동의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주변에 항상 내림굿을 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모부터 시작해서 실제 무당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늘 무슨 문제가 계시면 이모한테 전화해서 뭔가를 받고. 그래서 최근에는 친구가
이사를 처음에 했는데 이모가 계속 그 집 아니다, 너는 3층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슈가 생겨서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친구가 다시 집을 구했는데 그 집 3층 집입니다. 옆에서 어딘가요? 너무 놀랐죠. 놀랍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마냥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긴 그러게요. 역사 동안 인간, 특히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그 오컬트적인 거죠. 그런 감각들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발전하지 않은 인류였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노래나 몸짓,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는 사실 언어보다 더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 같은 것만 봐도 그냥 이 사람이 슬퍼한다라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얽매인 것보다 그런 무용에서 볼 때 느껴지는 그 공감각이 훨씬 소름 돋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이게 단어가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그게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어떤 언어 바깥에 있는 인지 감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뭐 예를 들어 우리의 뭐 손가락이나 뭐 새끼발가락, 새끼발톱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언어가 진짜 우리를 공격하고 네. 단어 하나하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몇 번 겪다가 보면은 언어를 포기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잊혀져 있던 감각이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텔레파시 네, 가능할 것 같다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말하기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언어적인 부분은 중요한 게 고작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빛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요게 93%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텔레파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단편 작품을 써오셨잖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굉장히 많아요. 좀 이제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유난히 모두 다 네, 정말 많은 작품 쓰셨잖아요. 저는 근데 자본주의적인 대답인데 저는 폴리가 많이 네. 효도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예상 답변을 써놨어요. 보이시죠? 천개의 파란 로봇 콜리?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콜리한테 작가님의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 얘랑 좀 친하게 지내봐? 혹은 이런 인물의 영향을 좀 한번 받아가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랑과나의 사막이라는 중장편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고고라는 로봇이 나와요. 네. 근데 그 고고라는 로봇도 랑이라는 인간이 죽는데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막을 떠도는 로봇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콜리는 죽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서 이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로 죽음을, 낭만을 택한 로봇이잖아요. 네, 저 울었어요. 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만나게. 그럼 둘이 만나는 걸 컨텐츠로 해서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캐릭터? 괜찮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최근에 작품 쓰시면서 좀 인상 깊게 본 영화나 또 음악이나 또 영감을 좀 받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장편 소설 하나랑 드라마 각본을 쓰고 있는데 네. 드라마는 옥수수 박가 형이라는 네. 노랜드라는 단편 소설집에 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네. 근데 그 소재가 복제인간이에요. 재밌겠어요. 복제인간이 죽었던 형을 옥수수밭에서 만나는데 집에 가니까 또 다른 형이 있는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웠어요. 복제인간을 2개나 쓰고 있는데 물론 네. 원작이 있지만 네. 그가 해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봐도 될까? 근데 저 빼고 다 본 거예요, 모두가. 네, 그 네, 심지어 드라마 하시는 제작사의 대표님도 헐레벌떡 보고 오신 거예요. 예. 두려운 마음에 봤죠. 근데 심지어 대사가 좀 겹치는 거예요. 겹쳐요 또. 근데 위안이 됐던 게 네. 저렇게 저렇게 대작에 쓰시는 지금 어떤 가장 메이저에서 네. 되게 통찰력
시선을 갖고 있는 감독님도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왔을 때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비슷하구나가 첫 번째 미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감이 됐죠. 잘 밀고 나가면 되겠다. 괜찮겠다. 대사를 수정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미키 17이 네. 가장 최근에 봤던. 네. 그러셨구나. 저도 봤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미키 17. 보셨고. 자. 뭐 스포를 할 수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미키 7이 원작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이렇게 해서 저도 봤는데 앤디 위어의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런 것도 영화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요즘 SF 소설이나 영화가 굉장히 드라마되는 경우가 많죠. 뭐 정세랑 작가도 그렇고 네. 다양한데 우리 작가님의 청계의 파랑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로도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작가님의 소설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 요것 좀 또 한번 드라마나 영화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세요? 저는 공연 문의가 꽤 오고요. 네. 그러니까 청계파랑 덕분인지 몰라도 소설이나 소설의 뮤지컬이랑 연극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 좀 받으셨어요? 이제 계약서에 완벽하게 도장을 찍진 않았지만 네. 이기숙도 그렇고 이기숙도.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도 연극으로 이제 나오고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너무 많군요. 네, 사실 저는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네. 저는 그 서브비트 여기에는 그것도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요것도 영화로 좀 제작됐던데 드라마. 그게 되고 웹툰으로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영화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뭐 독일, 뭐 캐나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이 작가님한테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왜냐면요. 네. 외계 행성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여행 다닐 때 많이 느껴요. 특히 제가 가는 곳들이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지 탐험을 진짜 많이 가셔서 제가 또 그런 데를 막 가진 못해서 막 크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낯선 언어 속에 있다라는 그게 되게 외계 행성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곳에 가는 순간부터 저는 보통 혼자 가거든요. 혼자 네. 여행을 길게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딱히 관광지를 무리해서 가지 않고 항상 해외에 가서도 아침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관광을 하는 루틴인데 거기 가는 순간부터 제 목적은 하나예요. 살아남자. 네. 근데 이게 여행을 가면 은연중에 다들 하는 긴장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랑 그리고 범죄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집중하는 감각이 한국에서는 잘 못 느끼는 감각이어서 그곳에 있다 보면은 살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둘 다. 하나씩. 좋은 거는 저는 약간 좋은 게 인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가면은 꼭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 오사카 갔을 때는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의문의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쓰고 가라고 우산을 주고 그냥 저벅저벅 가신다거나. 일본 분이요? 네. 그리고 뭐 택시를 타도 자기 한국말, 요즘에 이거 되게 많지만 한국어를 하시는 분을 만난다거나 이게 곤란한 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소소한 무슨 행복의 기억이고 네. 동시에 나빴던 기억은 영국에서 당한 소매치기, 네. 현금 50만 원이 사라진 날. 어떻게 하셨어요? 50만 원 사라졌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사라진 돈이고 그 친구한테 나에게 20분의 시간만 줄래? 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20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다가 그 친구가 20분 지났어 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 이제 말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셨구나. 만약에 그 영국 여행을 친구가 아니면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0분 정도 세트 10분 더. 네네. 10분 더. 네. 그 여행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혼자 하기
좋은 여행지? 일단 작업을 하러 가기에는요 동남아만큼 좋은 곳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발리에 그 일단 뭐 대표적인 관광지 치앙마이나 치앙마이. 그 다음에 뭐 우붓 이런 곳들은 일하러 가기 정말 좋은 곳들인데 제일 좋은 이유는 마사지가 쌉니다. 마사지도 진짜 좋아해요. 1일 1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더운데 일하기 괜찮아요? 그냥 호캉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일하기 좋다. 네, 근데 그곳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고 슬픈 게 뭐냐면 네. 그 치앙마이도 그렇고 우붓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발리에 있는 그 짱구라는 지역도 그렇고 호주랑 유럽인들이 진짜 많이 와요. 한국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 같은 데를 보면은 특히나 짱구 그쪽은 호주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겨울일 때는 아예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3개월씩 와서 체류를 해요. 그러니까 다 서양인들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모든 생활 반경은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한국보다 더 짱짱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동료 작가님들이랑 그곳에 이제 2주 동안 머물다가 조금만 인근 외곽으로 나가도 에어컨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그 관광 딱 서양인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래서 동남아를 저희가 이제 더울 때 가면은 오히려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되게 슬픈 슬프지만 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아무튼 시리즈가 정말 유명해요. 그 작가님이 아무튼 디지몬을 이제 쓰셨는데 아무튼 시리즈를 또 써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주제로 쓰고 싶으세요? 하나 더. 디지몬 빼고. 저는 양배추요. 왜 양배추요? 왜 양배추예요? 양배추 너무 좋아합니다. 쪄먹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 샐러드로도 좋아하고 쪄먹는 걸로도 좋아하고. 아, 그러면 조만간 아무튼 양배추를 저희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요, 이걸 읽어봤어요. 아무튼 시리즈 안에 작가님께서 나는 고독을 타고난 아이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좀 고독은 긍정적인 부분, 나 혼자 좀 즐길 수 있는, 외로움은 좀 부정적인 감정,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작가님은 외로움을 타고난 아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끔씩 나도 좀 외로운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은 지금은 외롭진 않아요. 그때는 왜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고독만 있을까요? 왜?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긴 했지만 네. 저는 고독은 모든 인간 안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채울 수 없는 타인이 절대로 채울 수 없고 나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고독인데 네. 그거는 결국에 인간이 나란 누구인가라는 정말 철학의 근본의 질문에 답을 아무도 내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인간은 나 빼고 모든 걸 다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컵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사물, 타인, 맞아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지인들,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존재 이유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오로지 나 하나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만큼은 늘 비교하면서 맞아요. 정립해 나가는 그게 외형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아나운서님이 아니니까 나이고 나는 핸드폰이 아니니까 생물인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겉에만 단단하게 만든 게 인간의 모든 인류의 그 규정, 그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살고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고독을 마주하는 네. 순간이라서 그것을 누군가는 크게 느껴서 저처럼 양분으로 삼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크기가 작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느껴지는 자극들이 즐겁고 세다면 저는 그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의 나의 어떤 성취라든지 혹은 밖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충족이 되면은 그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외부 감각에 무던한 편이라서
그런 더 안에 집중하는 네. 편이기도 하고. 안에 집중하시는 편이시군요. 요즘에 한강 노벨상 수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작가들의 이런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또 특히 SF 여성 소설 작가님, 천선한 작가님, 그리고 김채원 작가님 다양하신데 이유가 뭘까요? 요새 SF가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영화라도 그렇고. 네, SF가 약간 이거 편하게 대답하시면 되세요. 네. 네. 때라는 생각, 운때. 운. 네. 근데 뭐든지 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기, 때. 그렇잖아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SF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범주가 진짜 넓거든요. 스펙트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즐겁게 소비했던 뭐 스타트rek이나 네. 그런 어떤 오락에 가까운 것들도 SF고, 그리고 동시에 인터스텔라나 맞아요. 이번에 이제 미키 세븐처럼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SF인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어디다 붙여놔도 다 SF라고 할 만큼 SF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미래를 꿈꾸는 모든 것이 SF다라고 말할 정도로 SF는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시대마다 이용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일어났을 때에는 외계 전쟁물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SF.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 그 한 나라가 외계 침공, 낯선 언어를 하고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국민들을 살해하는 외계 존재로부터 국가가 그 국민들을 지키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포하고 있는 게 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에는 거대한 스팀펑크나 사이버펑크처럼 기계공장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부품처럼 끼어서 네.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뭐 1984 같은 작품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SF는 그 당대에 갖고 있던 공포심들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해외에서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SF라는 장르가 많이 없기도 했거니와 저희는 너무나도 뚜렷한 당대의 문제들을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항상 늘 전쟁과 분단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세분화된 문제들이 많았고, 누구 하나 집중해주지 않으면 너무 여기저기 많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근데 그 여전히 그 출간되는 책의 독자는 20, 30대 여성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통계 자료만 봐도 책 구매율이 20, 30대 여성이 거의 80%가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 안에서 한창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 혐오 범죄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에게 그 SF라는 소설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소수성에 대한 이야기, 성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임신에 대한 이야기, 누구 하나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미래 배경에서 되게 홀가분하게 얘기하거나 대놓고 비꼬거나, 그때쯤에 번역돼서 출간됐던 책 중에 옥타비아 버틀러의 책에서는 아예 외계인이 그 지구에 침공한 외계인이 남자 아이에게만 알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가 임신이라는 어떤 공포와 어떤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다가 네. 그걸 느끼는 게 되게 생생하게 묘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되게 시원했던 거죠. 그 시기랑 맞물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이대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히면서 뭔가 좀 더 폭발적인 그 흐름을 타지 않았나라는 게. 시기. 그쵸. 맞아. 모든 게 다 시기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소설 쓰실 때요, 상상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식, 첨단 기술, 뭐 양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요. 아, 기사요? 그리고 어린이 과학 동화 같은 잡지도 많이 봐요. 왜냐면 거기는 최신 어떤 과학 소식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써놓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보고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기도 하고. 소설가가 안 되셨다면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뭐 물리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우주비행사가 진짜 꿈이었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고학자가 꿈이었고, 근데 그건 어렸을 때 꿈이었고. 네.
소설가가 안 됐더라도 아마 어딘가에서 그냥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시간 너무 금방 가자. 천소란 작가님께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천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들고 손 들고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아무튼 시리즈 저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딴 시리즈는 약간 낄낄대면서 웃는데 아무튼 디지몬 되게 슬프게 사실은 봐서 작가님을 이렇게 사석으로 본 건 처음이어서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어두우실 줄 알았는데 밝고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 디지몬 보면 굉장히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여기 모아서 있는 글 중에서도 뼈의 기록이라는 거에서도 로봇이 나오는데 천개의 파랑에서 로봇이 나와요. 근데 그 로봇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약간 굉장히 인간처럼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한 로봇들이잖아요. 근데 이 로봇의 관점에서 쓰시는 글들이 약간 너무 인간 같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 로봇을 상상하면서 이 대화를 쓰실 때 이 로봇을 로봇이라고 인식을 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쓰시는지 아니면 좀 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쓰시는지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이 로봇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나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저는 일단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캐릭터를 쓸 때에는 저는 정말 냉혹하게 이것은 로봇이다 라는 마음으로 써요. 조금의 인간성도 넣지 않겠다 라는 마음.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어나 소통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점점 나올 거잖아요. 그 지금도 거의 인간의 어떤 그 표정을 흉내내거나 그다음에 반응 그리고 네. 챗 GPT만 써봐도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잘 나와요. 답을 네.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한 건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사실은 지금 옆에 계신 아나운서님도 저랑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알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똑같은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그걸 티내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듯이 맞아요. 만약에 로봇이 나의 모든 행동, 저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 어떤 몸짓, 손짓, 목소리 톤을 보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로봇이 깡통이건 그 속에 영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가 나에게 해주는 행동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아까 외로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외로움이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인간 사이에서 파멸이 되는 이유 그리고 고독이 끝끝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린 절대 1이 될 수 없는 거를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타인이라는 거를. 근데 결국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가 1과 1이 만나서 2가 됐을 뿐이지 우린 절대로 1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듯이 그 로봇이 그냥 1의 역할을 수행하면은 그곳에서 안식을 너무 잘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조금 긍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어떤 형태의 로봇들이 지금 너무 많은 인간들이 외롭다고 느끼거든요. 고독이 아니라 이건 외로움. 왜냐하면 소통할 수 있는데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때문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그 팬이시잖아요, 천승환 작가님. 네, 개인적인 거 말씀해 주세요. 막 너무 예뻐요, 막 그런 거 하셔도 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많이 뵀죠. 팬이시 자주 뵈요. 네,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아마 다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죠. 만날 때마다. 그죠? 없으세요? 네. 질문. 네네네. 질문 있어요. 예. 저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본명이 아니신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름에 뜻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원래 본명에 있는 글자 다 빼고 네. 부모님이랑 언니 글자 한 글자씩 따왔어요. 그 조합한 거예요, 이름. 그럼 천은 아버지 아버지. 대성, 선은 언니, 언니, 라는 엄마. 어머. 네.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잘 조합했죠? 네, 너무. 근데 이게 만약에 선란천 이상하잖아요, 그죠? 천선란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하고 SF 작가로서 어울린다 이거. 그렇죠. 딱이신 것 같고 그 작가님 요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모국어 아까 이제 모국어를 통해서 신인 작가 타이틀을 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 앞에 두 작품 최근에 쓰신 작품과 나머지 작품들도 꽤 많이 읽어봤는데 약간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 모국어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두셨다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작품이 어려워지나요? 신인 작가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조금 이제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쓰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만 좀 그렇게 그런 것인 것 느꼈을 같아요. 수도 개인적인 있긴 고민일 한데.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아, 그 마음을 그런 읽으신 것 의도가 같아요. 있고. 근데 제가 네.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어려움에 재미가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저의 어떤 작가적인 로망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만 읽었을 때 그 독해의 기쁨이 있는 글들. 아, 그러면은 앞에 계신 분이 작가님의 마음을 읽은 거네요. 처음에는 쉬웠지만 읽을수록 좀 어려운다는 너무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네. 혹시 그런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롤모델 작가분이 계신가요? 외국 작가도 좋고 뭐 한국 작가도 좋고. 아니 또 롤모델 작가님 저 그 인생 책이 네. 자기 앞에 생. 아, 네. 그 로맨가리가 다른 필명으로 쓴. 네, 근데 네. 그 자기 앞에 생이 왜 좋았냐면요. 네. 너무 어려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네. 아이의 입으로 너무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정말 가슴에 훅 들어와서 울 수밖에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이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자기 앞에서 어떤 부분? 그 아이 모모라는 아이가 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볼 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문장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네. 맞아요.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같이 고민해보자고. 네, 좋아요.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네. 아, 네. 제 항상 작가님 책 읽으면 배경이나 그 상황은 되게 차갑고 그 좀 황량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따스함 같은 거에 항상 맞아요. 너무 반해서 항상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지?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시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만들어내시는 따스함은 작가님이 지향하는, 작가님이 꿈꾸는 이상향인지 아니면 작가님 항상 경험을 통해서 얻어온 온기인지 궁금했어요. 어떠세요? 이거는 약간 네. 인간에 대한 애증인 것 같거든요. 애증. 네, 제가 습관처럼 이제 독독글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독자분들이 다 아셔갖고 막 작가님 인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고들이 너무 다 싫고 얼마만큼 인간을 이렇게 추구하는 면이 너무 많은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또 나오는 걸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작가님 글을 통해서 인류애를 충전하는 와, 그렇네요, 정말. 인류는? 그렇다면 그래서 작가님 답변이 좀 의외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뭔가 근데 그건 하나는 있어요. 저는 이야기의 시초가 선함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들이 악함이
되게 주목받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단편도 조커도 그렇고 악의 전쟁 막 이런 것들 보면 악한 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리지만 사실 악함의 매력은 궁극적으로 선함을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밖에 안 쓰거든요. 이야기는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건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근데 왜 정말로 인류가 긴 역사 동안 악함이 계속 이렇게 이기고 모든 인간들이 전부 악하기만 했다면 그 이야기는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야기가 결국 선함의 이야기였듯이 이 짧은 순간순간에 현재 인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증오의 대상이지만 아주 긴 역사를 오랫동안 봐오면 결국 선한 사람들이 계속 쌓아 올린 시대인 거예요. 어떤 승리의 발자국들이. 그래서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선함의 승리. 네. 그렇죠. 자, 저희 이제 3월 문학살롱은 천솔란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이제 좀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문학살롱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 4월의 작가님은 내 마음은 바다에 있어의 작가 오지영 작가님과 함께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백화점 어플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또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을 나서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저 끝에 카페 연무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북살롱을 진행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문학 작가님들이 아닌 뭐 부동산 전문가, 심리 전문가, 뭐 다양한 작가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북독글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좀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3월의 작가님은 최태현 작가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의 작가님이 또 이곳에 계십니다. 자, 박주영 작가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주영 작가님은 이제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의 저자이시고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요. 3월 말쯤에 이제 신간이 나오세요. 그래서 5월 15일 오후 4시에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검색해보셔도 돼요. 오픈 채팅방에 신이와의 문학살롱 검색을 하시면은 입장 바로 되시거든요. 입장하셔가지고 저 좀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4월의 작가님은 그 천수희 변호사라고요.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의 변호사이신데 에세이 작가로도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요분은 4월 17일 오후 4시에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낭독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책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눈으로 읽고 좀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책들을 갖고 나와서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천수희 작가님 책도 좋고요. 천설란 작가님도 좋고 천수희 작가님이 전에 다녀요. 같은 천씨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에 꼭 뵙고 싶다고 맞아요. 한번 자리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낭독살롱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합니다. 3월 31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낭독살롱은 홍대에 있는 마인드키라는 카페에서 진행을 해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우리 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다들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인 받고 싶으시거나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